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삼성전자 일시 디램의 수율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일시 디램 수율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양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라고 하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런 기사예요.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삼성 차세대 디램 수율 개선, 전영현 설계 변경 초강수 빛났다!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골자는 이거예요. 어떤 메모리 반도체 회사도 이미 있는 설계를 갈아엎어서 재설계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것을 시도했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기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긍정적인 신호로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가 한 가지를 좀 간과하고 있다고 보여요. 어떻게 수율 개선을 이루어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재설계 많은 결단이 필요한 거 사실입니다. 어려운 결단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전영현의 결단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율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양산 수준까지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야, 대단하다, 고무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긍정적인 베이스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점이 뭐냐? 2025년 2월 10일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차세대 디램 수율 개선의 최우선, 다이 사이즈 키운다. 왜 삼성전자는 다이 사이즈를 키워야만 했을까? 여기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수율 개선이 과연 기술 진보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건 과연 반도체 업계는 어떤 때에 다이 사이즈를 키우는가를 알아보아야겠죠.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일시 디램을 수율 개선 중심으로 재설계를 하면서 다이 사이즈를 키우겠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죠. 다이 사이즈가 커진다, 칩 사이즈가 커진다 라고 하는 것은 곧 12인치 웨이퍼에 생산 가능한 디램 다이의 수가 줄어든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이는 곧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 칩의 다이 사이즈를 키우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해서 칩의 성능을 높이거나, 혹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빽빽하게 집적함을 통해서 용량의 확대, 그리고 데이터 처리 용량의 확대를 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다이 사이즈를 늘려요. 반도체 사업의 핵심은 한정된 웨이퍼라는 공간 안에, 이 12인치라는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양품 반도체를 그려넣을 수 있느냐, 여기에 수익성이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 표준 설계가 이루어져 있는 디램과 같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웨이퍼당 반도체 생산량이 얼마나 높은가에 대해서 단가 혹은 생산 원가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산 원가의 차이는 뭘 의미하죠? 고객이 얼마나 유리한 가격에 표준화된 반도체를 사갈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단가는 떨어뜨리면서도 성능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율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에게는 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과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인치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최대한으로 때려박아서 더 작고 더 성능 좋은 칩을 낮은 단가에 생산해낼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동일 면적 안에서의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공정 미세화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회로 패턴을 더 미세하게 그린 만큼 더 적은 면적에서 더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때려박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이 사이즈를 키웠다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이유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전자가 과연 이 다이 사이즈를 키운 것이 이 디램 안에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해서 칩의 성능을 높이기 위함이냐, 혹은 여기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을 빠바바박 해가지고 용량이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AI 시대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의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칩 다이의 사이즈를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때려 박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부터 살펴볼 두 번째,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수라고 생각이 돼요. 기술 진보가 아니라 기술 퇴보라고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자, 공정 난이도를 낮추고 효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칩 다이 사이즈를 키웁니다. 삼성전자는 다분히 두 번째에 해당돼요. 동일한 면적 안에서 집적도를 높이는 방법은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최대한 줄여서 최대한 많이 빡빡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트랜지스터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빡빡하게 집어넣다 보면은 극도로 좁혀지잖아요. 그러면서 각종 반도체 내에 성능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빡빡하게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팍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이론과 현실은 언제나 다르죠. 반도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집적도를 높이면 성능이 한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패터닝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양자 터널링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다른 쪽으로 흐르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담을 넘듯이 전자가 막 넘어가는 현상을 양자 터널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양자 터널링이 양자역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게 반도체 영역으로 넘어가면 골칫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 누설 전류가 생겨버리니까 전력 효율이 떨어지고 성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불량 이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 피치,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의 간격을 조금 넓히는 선택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는 곧 셀 하나하나의 결함을 낮춰보자 라고 하는, 일단 안정성부터 챙기고 보자 라고 하는 이 의사결정이 낳은 결과입니다. 트랜지스터 피치, 즉 간격을 넓히면 웨이퍼 하나당 양산 가능한 칩의 개수는 줄어들겠죠. 그러면 칩당 원가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효율을 크게 개선을 해서 웨이퍼 한 장당 나오는 양품의 개수를 폭발적으로 늘리면 거기에다가 공장을 막 때려 박아가지고 규모의 경제까지 달성을 하게 되면 이 칩 다이의 크기가 늘어남을 통해서 손해를 보게 된 원가가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략을 삼성전자가 취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되면 트랜지스터 면적을 줄여서 우겨 넣었을 때만큼의 수익성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 버리니까 원가 측면에서도 상쇄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본 것이죠. 결과적으로 칩당 제조 원가가 늘어나긴 하지만 결함으로 버려지는 칩을 대폭 줄임을 통해서 전체 수율과 수익성을 보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 칩 다이를 키우는 선택을 했다고 했을 때 성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에는 굉장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계 난이도를 낮춰서 수율을 먼저 잡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 구조를 바꿀 때 이번에 1CD램도 설계 구조 바꾼다고 할 때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단 쉽게 만들어가지고 수율부터 잡은 다음에 설계 변경을 또 하겠다는 심산인 건지, 아니면 이때 쌓은 그런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1DD램으로 넘어갔을 때는, 델타 버전으로 넘어갔을 때는 더 안정적으로, 더 조밀한 집적도로 생산을 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건지, 목표가 분명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다운그레이드를 했으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수율 개선 말고는 별다른 목표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제가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어쨌든 결과값은 원하던 대로는 나왔습니다. 수율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콜드 테스트에서 수율 50%, 핫 테스트에서는 수율 60%, 70%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콜드에서 40%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양산 수율을 달성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삼성전자가 콜드 테스트에서 50%를 달성했으니까 일단 양산 목표는 찍은 셈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설계 변경을 빠른 시일 내로 완료하고 양산 효율까지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도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 다이사이즈를 키우는 선택이 고육책이라는 건 알았잖아요. 기술 수준이 안 되니까 일단은 다이사이즈를 키우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단은 주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삼성전자 일시 디램의 상황에서 그러면 왜 트랜지스터 크기를 축소하는 것이 불가능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삼성전자의 고육책에는 EUV 공정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EUV 노광 장비가 뭔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ARF 광원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미세한 선폭을 가진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을 쏠 수 있는 EUV 광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 EUV 노광 장비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도입을 하면서 화제를 끌어모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EUV 노광 장비는 대당 가격이 얼마죠? 2천억에서 3천억에 달해요. 엄청난 고가의 설비입니다.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단 한 군데뿐이죠. ASML. EUV 노광 장비 후속작으로 출시한 하이NA EUV 장비로 넘어가게 되면 기기 가격이 2배 이상으로 뜹니다. 그러니까 5천에서 6천억 정도로 뛰어오르게 돼요. 그만큼 비싼 장비이고 구하기 어려운 장비이며 게다가 매우 정밀하고 예민한 기기예요. 그런데 이 EUV 장비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민감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EUV 장비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불화 아르곤 광원을 사용해서 노광 공정을 진행할 때보다 훨씬 더 미세한 회로 패턴을 구현하는 게 가능해져요. 이것은 곧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화 아르곤 광원이 193나노미터 파장을 갖거든요. 이 파장의 빛이 나오면은 렌즈로 그 빛을 모아서 한 10나노, 잘 구현하면 7나노까지도 이 ARF 광원으로 멀티 패터닝을 통해서 구현을 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7나노가 한계입니다. 자, 7나노 이후부터는 EUV 광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EUV 광원의 파장은 13.5나노미터입니다. 엄청나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ARF 광원으로 10번 반복해서 깎아야지 겨우 만들어낼 수 있는 7나노를 EUV 광원으로는 한 번만 지나가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기가 비싼 만큼 수익성을 더 제고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패터닝 공정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미세한 회로 패턴을 그릴 수 있는 EUV 광원은 장점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점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기존 광원에 비해서 외부 조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먼지 하나만 있어도, 미세한 공기의 흐름만 있어도, 혹은 약간의 진동만 발생을 해도 쉽게 산란되거나 난반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V 노광 장비의 챔버는 철저한 진공 상태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UV 광원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패턴을 웨이퍼 위에 새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간섭, 산란, 그리고 난반사가 어디서도 일어나느냐? 웨이퍼 내에서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만 잘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웨이퍼 내의 환경도 잘 통제를 해야만 회로 패턴이 의도한 대로 그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OPC라고 부르는 회로 패턴을 그릴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이 왜곡을 미리 보정을 해서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광근 보정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정밀하게 광근 보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EUV를 활용해서 그리는 패턴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는 바로 이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설계한 회로 모양이 실제로 완벽하게 잘 구현되었는지를 살피는 레이아웃 정합성의 과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미세하다 보니까 레이아웃 정합성에서도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계 파트에서 설계를 제대로 했느냐도 굉장한 도마 위에 올랐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삼성전자의 EUV 공정관리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EUV를 세계에서 최초로 사용한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업력도 오래됐겠죠. 게다가 D램에도 가장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EUV 업력도 가장 오래가 되었는데 이 공정관리 능력이 과연 있었느냐, 그냥 기기만 무턱대고 도입해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타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피치의 한계도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 노드의 셀 셋업에서는 D램 하나를 구성하는 셀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물리적으로 작아질 수 있는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미세화 공정을 진행하면 할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비트 셀들을 집적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얼마나 빡빡하게 트랜지스터를 집적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그 수치가 바로 우리가 따지는 비트 덴시티죠. 동일 면적상의 비트 덴시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론적으로 반도체는 더 좋은 성능을 내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수치로 봤을 때 1X, 1Y, 1Z 공정까지는 삼성전자가 덴시티 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1A, 그러니까 알파 공정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삼성전자가 EUV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삐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UV 공정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1C 공정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 트랜지스터 크기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게 한계에 부딪힌다 이거예요. 적어도 삼성전자 공정 내에선 말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EUV 공정관리 능력 부재로 인해서 효율이 무너져 내렸고 경쟁회사 대비했을 때 더 좁은 면적에서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해서 웨이퍼당 경쟁사 대비 더 많은 칩을 뽑아낸다 라고 하는 이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주 전략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려버린 상황이다. 그게 바로 현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스터 크기를 줄여서 효율을 뽑아내는 데에 실패를 한 삼성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이 사이즈를 키울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언론사들이 삼성의 그 홍보성 기사에 홀려서 계속해서 전영현 리더십 빛났네, 뭐 삼성전자가 일시 D램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네, 뭐 이런 기사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EUV를 D램 공정에 투입하면서부터 효율이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D램에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EUV 공정 안에서의 여러 컨트롤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설계 자체가 EUV 공정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큽니다. 한마디로 설계와 공정이 쌍끌이 전략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쌍으로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공정도 문제고 설계도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 칩 다이 사이즈 키워서 수율 잡는 데에만 주력한 것은 드러난 현상을 무마하려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재 SK하이닉스와 일시 D램 그리고 HBM4 양산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러한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SK하이닉스의 일시 D램이 삼성의 그것보다 집적도와 성능 면에서 더 우수한 걸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펼쳐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결국 일시 D램을 선제적으로 HBM에 탑재하는 이 의사결정은 SK하이닉스와의 HBM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이것이 말 그대로 고육책일 뿐인 이유예요. 임시 방편이라는 겁니다. 집적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HBM4에서도 SK하이닉스를 넘어서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칩 다이를 넓히고 타사 대비 더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빠박 집적을 해서 업계 최고의 D램을 구현해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현을 해서 양산수율을 쫙 뽑아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동네북 신사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트랜지스터 집적도 증가라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흑원 사업을 이루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 칩 다이 사이즈를 키우고 트랜지스터 간의 간격을 확보하는 선택을 통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패턴 오류와 누설 전류, 양자 터널링 현상 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한마디로 안정을 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다이사이즈를 키우면 칩당 제조 원가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 웨이퍼당 양품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원가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수익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선단 공정의 캐파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까지 갖춰지게 된다면 다이사이즈를 확보함으로써 잃게 된 이 원가 경쟁력을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계산을 삼성전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뇌피셜입니다. 하지만 이건 2000년대 초반의 승리 공식이에요. 트랜지스터 빠바박 때려 박아가지고 타사 대비 경쟁력 있고, 그리고 물량까지도 넉넉하게 막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양산체계 갖추고 난 다음에 그냥 막 뿌려대면 점유율 1위 달성하는 거죠. 2000년대 초중반에 행했던 삼성전자의 필승 전략이었어요. 초격차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많이 우겨넣어서 단가 확 낮춰서 대량으로 뿌려대는 게 초격차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경영진은 아직도 여기에 무지몽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한번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다이사이즈를 늘렸느냐? 삼성전자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일시 D램의 셀 밀도를 유지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수율이 너무 엉망진창이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셀 개수를 늘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트랜지스터 간 간격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기술 부재였다 라고 봅니다. 빡빡하게 집적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크기를 줄여놨어도 빡빡하게 집적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칩 다이를 키우는 선택은 기술 진보로 보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수율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칩 다이 사이즈를 키우는 선택을 했지만, SK하이닉스도 지금 일시 D램을 개발 중이거든요. 테스트 수율이 60%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70%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양산 수율이 높은 거예요. SK하이닉스. 제가 봤을 땐 이 상황만 보아도 삼성전자는 엿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가고 있는 와중에 트랜지스터 밀도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다? 일시 D램에서? 그럼 삼성전자에게는 대재앙이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드러날 수율이라고 하는 문제를 잡으려고 미래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B를 건너뛰고 1C로 가는 선택도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저는. 왜 1B부터 차근차근 좀 문제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 좀 늦더라도 1C까지 좀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데 왜 건너뛰냐고. 지금 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이 왜 나오냐? 삼성전자 경영진에 대해서 외국의 고객들이 갖는 가장 큰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길게 가져가도 CEO가 5년을 못 넘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놈의 기술이 뭔가 로드맵을 가지고 쭉 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리사스 쭉 가잖아요. 젠슨왕 쭉 가잖아요. 샘 알트만 뭐 중간에 좀 부침이 있긴 했지만 쭉 가고 있잖아요. 빌 게이츠도 지금 은퇴하긴 했습니다만 MS 내에서 그래도 영향력 있게 쭉 가고 있잖아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팀 쿡은 임명된 CEO임에도 불구하고 10수년을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뭔가 단일 대우를 해서 쭉 밀고 나가는 면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영진은 어떻냐? 잘못하면, 성과 안 나오면 잘린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내 임기에 뭔가를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영현 부회장의 이런 선택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당장 내 임기 내에 뭔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영현 체제로 쭉 가느냐? 전 아닐 거라고 봅니다. 뭔가 일시 D램에서도 또 가시적인 성과 안 나오면 전영현 부회장 분명히 잘려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로드맵이라는 것 자체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삼성전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사람한테 좀 한 10년 이상 맡겨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몇 번 시행착오 겪다가
좀 정상 궤도에 올라오겠지. 그걸 왜 못 기다려주느냐고. 팀쿡도 얼마나 말 많았습니까? 혁신 없다고, 재무쟁이라고 얼마나 욕먹었어요. 그런데 10년째 쭉 하면서 지금 애플 잘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한국에서 나오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LCD램에서 다이사이즈를 키우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미래를 포기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 당장의 이 수율이라는 이슈를 바로잡지 않으면 네모가지 날아갈 판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전 전영현 부회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1BD램을 건너뛰어서 1CD램으로 왔는데 그것까지도 설계 변경해가지고 다이사이즈 늘리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늦더라도 진득하게 갔으면 좋겠다니까. 당장 1등 뺏기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게 삼성전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는 다소 거리가 멀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지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땐 LCD램 수율 개선, 이거는 미래를 생각해서라면 좋게 볼 수만은 없는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삼성전자가 잘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어렵죠. 그래도 잘 해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반도체 이슈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와 함께 반도체를 알아가요.